두 폐인. 탕에서 나온 두 사람은 바둑을 한 판 둔 다음 담배를 태우고 떫은 녹차를 홀짝이며 늘 그랬듯이 드문드문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드러운 겨울 햇빛이 장지문 가득 번져 4평짜리 다다미 방을 따끈따끈 데워주었다. 커다란 오동나무 화로에서는 주전자가 졸린 소리를 내며 끓었다. 꿈결처럼 나른한 겨울 온천의 오후였다. 실없는 잡담이 어느 순간부터 회고로 변했다. 손님인 사이토 씨는 칭타오에서 직접 경험한 전쟁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 주인인 이하라 씨는 손에 화롯불을 쬐면서 잠자코 그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스라이 휘파람새 지저귀는 소리가 장단을 맞추듯 이야기 중간중간 들려왔다. 옛일을 얘기하기에 딱 어울리는 전경이었다. 보기에도 처참한 상처투성이 사이토 씨의 얼굴은 그런 무용담을 말하기에 딱 제격이었다. 보탄 파편에 맞아 생겼다는 얼굴 오른쪽 절반의 당긴 피부를 가리키며 그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들려주었다. 온몸에도 칼자국이 셀 수가 없어 겨울만 되면 쑤시는 터라 이렇게 온천 치료를 하러 온다면서 옷을 벗어 오래된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이야 이렇지만 저도 젊을 적에는 야망이 꽤나 컸답니다. 이 꼴이 되고서는 다 끝장이 났지만. 사이토 씨는 그런 말로 긴 전쟁 얘기에 결말을 맺었다. 이하라 씨는 이야기의 여운을 즐기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사람은 전쟁으로 인생이 망가졌어. 피차의 폐인인 거지. 그나마 이 사람은 명예가 있으니 위안이라도 되지.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랜 마음의 상처를 떠올린 이하라 씨는 부르르 몸서리쳤다. 몸뚱이에 생긴 오랜 상처로 고민하는 사이토 씨 같은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어디 한번 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용맹스러운 전쟁 이야기 뒤끝이라 많이 우울할지도 모르지만요. 차를 새로 따라 한 모금 마시더니 이하라 씨는 큰 결심이라도 굳힌 양 그렇게 말을 꺼냈다. 저 꼭 듣고 싶은데요. 사이토 씨는 곧바로 대꾸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대비하듯 이하라 씨 쪽을 흘끗 보았다가는 곧장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눈을 깔았다. 이하라 씨는 그 순간 하고 생각했다. 방금 그를 흘끗 본 사이토 씨의 표정이 왠지 낯익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이토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래 보아야 겨우 열흘 전이지만 왠지 두 사람이 전생이라도 함께 했던 것처럼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렇지 않다면 숙소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두 사람이 겨우 며칠 만에 이렇게 친해질 리가 없다고 이하라 씨는 생각했다. 참 이상하지?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어쩌면 이 사람과 나는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철모르던 어린 시절의 동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했다. 틀림없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어쩐지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날씨가 아닙니까? 사이토 씨가 재촉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이하라 씨는 부끄러운 자신의 사연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숨기려 했고 자신도 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오늘은 웬 변덕인지 문득 털어놓고 싶었다. 글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 저는 제법 오래된 상인 집안의 마지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금지 오겹으로 키운 탓인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학교도 2년이나 늦게 들어갔지요.
그 밖에는 별 탈이 없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도쿄의 모 대학까지 남들보다 늦기는 했어도 그럭저럭 순탄하게 커갔습니다. 도쿄로 나온 뒤로는 몸도 괜찮았던 데다가 학과가 전공으로 들어서자 흥미도 생기고 친한 친구도 하나둘 생겨 이 불편한 하숙 생활도 나름 즐거웠고 별다른 걱정 없이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 무렵이 제 인생의 꽃이었어요. 근데 도쿄로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는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더니 이하라 씨는 왜 그러는지 희미하게 몸을 떨었다. 사이토 씨는 피우다만 권련을 화로에 찔러놓고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등교를 하려고 몸치장을 하는데 같은 하숙집에 사는 친구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옷을 갈아입기를 기다리면서 어제는 아주 열변을 토하던데 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열변? 어젯밤에 내가 열변을 토했다고? 제가 의아한 얼굴로 반문하자 친구는 느닷없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너 혹시 아직 세수도 안 한 거 아니냐? 하고 놀리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더니 전날 밤 늦은 시각에 이 자고 있는 친구 방에 제가 들어가서는 막무가내로 깨우더니 벼랑간 토론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더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부인관 비교론인지 뭔지를 유창하게 늘어놓다가는 혼자 짓거리고 싶은 만큼 다 짓거리고 나자 친구의 의견 따위는 들을 생각도 않고 재빨리 나가버렸다더군요. 원 여우한테 홀린 것 같았지요. 너야말로 꿈꾼 거 아니냐? 난 어젯밤에 일찌감치 자리에 누워서 방금 전까지 쿨쿨 잤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말하자 친구는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네가 돌아간 뒤에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책까지 읽었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건 이 엽서 바로 그때 쓴 거야. 꿈에서 엽서를 쓰는 사람도 있냐? 하고 정색을 하며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입씨름을 하다가 그날은 결국 흐지부지한 채 학교로 갔는데 교실에 가서 강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친구가 심각한 눈으로 너 잠결에 일어나서 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뭔가 무서운 장면과 딱 마주친 것처럼 저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곧잘 잠꼬대를 했다고 하던데 누가 그 잠꼬대를 놀리기라도 하면 제가 자면서 또렷하게 대꾸를 했다고 해요. 그래놓고 아침이 되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희한하다 해서 이웃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죠. 하지만 그건 초등학생 때 일이고 큰 뒤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적의 나쁜 버릇과 전날 밤의 일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하자 그럼 그게 재발한 거네. 말하자면 일종의 몽유병이지. 라며 친구는 안 됐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이렇게 되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몽유병이 어떤 병인지 확실히는 알지 못했지만 몽중유행, 이혼병, 몽중범죄 같은 단어들이 소름 끼치게 떠오르더군요. 무엇보다 젊었던 제가 잠결에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 3일 뒤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아는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지요. 그런데 의사 말이
아무래도 몽중 유행증인 모양인데 한 번 발작한 걸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 오히려 병이 악화될 뿐이다. 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긋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을 단단히 챙겨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도 나을 것이다. 하면서 지극히 낙관적으로 대답하더군요. 저도 별 수 없이 그냥 돌아섰지만은 불행히도 저라는 인간은 타고나기를 신경과민인지라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라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번을 끝으로 재발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면서 당시에 매일같이 벌벌 떨었는데 다행히도 한 달가량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하는데 웬걸? 좋은 것도 한때뿐이고 얼마 뒤에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심한 발작이 일어나서 제가 몽중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머리맡에 낯선 회중시계가 있더군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같은 하숙집에 살던 남자 회사원이 시계가 없어졌다면서 소란을 피우지 뭡니까? 저는 그러면 하고 깨달았지만 어찌나 낯 부끄러운지 사과도 못하고 쩔쩔맸지요. 결국 아까 말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몽유병자임을 증명하게 한 다음 시계를 돌려주면서 그 사건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하라는 몽유병자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서 학교에서까지 화제가 되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부끄러운 병을 좀 고쳐보겠다고 저는 그 방면에 책을 사들여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요법도 써보고 물론 의사도 몇 명씩 갈아치워 가면서 진찰도 받는 등 별의 짓을 다 했습니다만 낫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기만 했지요. 한 달에 한 번, 심할 때는 두 번, 이 반드시 발작이 일어나면서 몽중 유행의 범위도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때마다 남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자신의 물건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 방에 놓아두고 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어도 남들 모르게 지날 일이었는데 불행히도 대부분 뭔가 증거물을 남기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종종 발작을 일으켰는데 증거물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있는지 모르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섬뜩했어요. 어떤 때는 한밤중에 하숙집을 나가서 근처 절의 묘지를 헤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그때 묘지 바깥의 큰 길로 같은 하숙집에 있는 한 직장인이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아무튼 그곳을 지나다가 낮은 울타리 너머로 저를 보고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지 뭡니까? 그러다가 그 유령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지요. 그때부터 저는 좋은 놀림감이 되었어요.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겠지만 당시 저로서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섬뜩했는지 그 기분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오늘 밤에도 실수를 하지는 않을지, 오늘 밤에도 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지 그게 몹시 무서웠는데요. 이 차츰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아니, 잠을 자건 자지 않건 간에 밤이면 이부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지만 나중에는 내 것이 아니더라도 이불만 보면 아주 진저리가 나더군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아늑한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슨 불행한 팔자란 말입니까? 게다가 이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에게는 한 가지 심히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까지고 이런 희극이 이어져서 남들의 웃음거리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몽유병에 관한 책을 모조리 수집해서 수십 번을 읽었던지라 몽유병자의 범죄 신뢰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름 끼치도록 피비린내 나는 사건도 수없이 많았죠. 소심한 저는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이불만 보아도 기분이 나빠질만 했어요. 마침내 이렇게는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학교를 때려치우고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가 최초 발작이 일어난 때부터 벌써 반년 남짓 지난 때였는데 부모님께 긴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일이 끝내는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파괴시킬 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사이토 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얘기에 흥미를 느낀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월 대목이 한참 지난 온천은 손님이 많지 않아서 절간처럼 조용했다. 작은 새 지저귀는 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두 명의 폐인은 심상치 않은 긴장감 속에 마주하고 있었다. 도무지 잊어먹지도 않는 지금부터 꼭 2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입니다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왠지 모르게 집안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는 저로서는 또 무슨 실수를 했나 하는 불쾌한 기분이 곧바로 들었지요. 잠시 누워서 상황을 살피는데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겁에 질려서 방 안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어째 방이 좀 이상하더군요. 전날 밤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와는 이 방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세히 둘러보자 역시 이상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 쪽에 웬 작은 보따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느닷없이 그 보따리를 들어서 벽장 속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벽장문을 닫고는 도둑처럼 사방을 살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침 그때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친구 하나가 목을 쓱 들이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야 난리 났어 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라도 벌어진 듯이 속삭이더군요. 방금 전에 제 행동을 들켰나 싶어서 초조한 마음에 대답도 못하고 있으려니까 노인이 살해됐어. 어젯밤에 강도가 들었나 보아. 얼른 좀 나와봐. 하고 말하더니 친구가 나가버리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숨이 꽉 막혀서 한동안은 꼼짝없이 얼어붙어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살피러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 형언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기분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노인의 그 끔찍한 얼굴은 자나깨나 눈앞에 아물거려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하라 씨는 공포에 질린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건을 대강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전날 밤에 마침 아들 부부가 친척 집에 가서 묵게 되어서 하숙집 주인인 노인이 혼자 현관 옆에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는 노인이 그날따라 늦잠을 자기에 가정부 한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방을 들여다 보았더니 노인은 걸치고 있던 풀란넬 잠옷으로 목이 졸려서 차디차게 식은 채 이불 안에 반드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노인을 죽인 다음에 노인의 쌈지에서 열쇠를 꺼내서 장롱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거액의 채권과 증권을 훔쳐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하숙집은 밤늦게 돌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노상 문을 열어놓는 터라 도둑이 침입하기에도 딱 좋았지만은 살해당한 노인이 용케도 잠귀가 아주 밝아서 다들 별일이야 있겠느냐고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현장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모양인데 다만 한 가지, 이 노인의 머리맡에 지저분한 손수건이 한 장 떨어져 있었고 경찰 관리가 가지고 갔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방의 벽장 속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그 보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따리를 풀었는데 만약 살해당한 노인의 재산이라도 나온다면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지요. 명줄이 바싹바싹 줄어드는 심정으로 저는 오랫동안 벽장문을 열지 못한 채 우뚝 서 있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보따리를 꺼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한동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에 분명 채권과 증권이 들어있었어요. 현장에 떨어져 있던 손수건 역시 내 물건인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요. 결국 저는 그날 바로 자수를 했습니다. 온갖 관리들의 수많은 취조를 받은 끝에 이 생각만 해도 몸서리 나는 미결감에 수용되었습니다. 마치 대낮에 악몽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몽유병자의 범죄란 것이 비슷한 예가 그리 많지 않은 터라 전문의의 감정이며 하숙집 사람들의 증언까지 온갖 번잡스러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래도 꽤 떵떵거리는 집의 아들이라서 돈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리는 없다는 것도 밝혀졌고 제가 몽유병자라는 사실은 친구들의 증언으로 명백해진 데다가 고향에서 아버지가 상경해서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해 애를 써주었고 이 처음에 제 몽유병을 발견한 친구, 이 친구 이름이 기무라라고 하는데 이 기무라가 학우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구명운동도 해주었어요. 그래 여러모로 저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던 모양입니다. 오랜 미결수 생활 끝에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죄라고는 해도 살인자라는 것만큼은 씻을 수 없는 사실로 남았죠. 이 얼마나 기구한 팔자란 말입니까? 저는 무죄 판결을 기뻐할 여력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지요. 풀려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진분턱을 넘기가 무섭게 그 전까지도 반병자나 다름없던 저는 진짜 병자가 돼서 반년가량 자리 보존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끝내 일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가업은 동생에게 맡긴 채 그 뒤로 20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괴롭지도 않습니다. 이하라 씨는 힘없는 웃음소리로 긴 신세 한탄을 끝냈다. 시시한 얘기 들으시느라고 따분하셨지요? 자, 따끈한 차나 한 잔 더 드실까요? 하고 말하며 제 쪽으로 다기를 당겼다. 그렇군요. 얼핏 보아서는 꽤나 좋은 팔자로 보였는데 듣고 보니까 당신 역시 불행한 분이시군요. 사이토 씨는 의미심장한 한숨을 내쉬더니 근데 그 몽유병은 완치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희한하게도 깨끗이 씻은 듯이 살인사건 뒤에는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 받은 충격이 지독했기 때문인 모양이라고 의사는 말하더군요. 그 당신의 친구였던 그분, 기무라 씨라고 하셨죠? 그분이 맨 처음 당신의 발작을 발견했지요. 그 뒤 시계 사건과 묘지의 유령 사건. 그 밖에 또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기억하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이토치는 갑자기 더듬대며 그렇게 말을 꺼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눈이 기이하게 빛났다. 글쎄요, 다 비슷비슷한 사건이라 이 살인 사건을 빼면 묘지를 서성거렸을 때가 가장 색다른 경우였지요. 그 외에는 대부분 같은 하숙생들의 방에 침입하는 정도였습니다. 항상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떨어뜨리고 오는 바람에 발견이 된 거로군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묘지뿐 아니라 더 먼 곳을 헤맨 적도 있을지 모르지요. 맨 처음 기무라라는 친구와 토론을 하셨을 때와 이 묘지에서 직장인인 하숙생이 목격을 했을 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그들 외에도 잔뜩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밤중에 하숙집 복도를 돌아다니는 발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방에 침입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어쩐지 취조라도 받는 기분이군요. 이하라 씨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기는 했지만 내심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죄송합니다. 결코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당신 같은 인품을 가진 분이 아무리 꿈결리기로서니 그런 무서운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한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미심쩍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디 역정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세상을 등지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의심부터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몽유병자는 본인의 증세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돌아다니거나 말을 해놓고도 아침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죠. 결국 남이 가르쳐줘야 비로소 내가 몽유병자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로는 육체적으로도 여러 징후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극히 막연해 발작이 일어난 다음에야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제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자신의 병을 너무 쉽게 믿은 것 같군요. 이하라 씨는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불안은 사이토 씨가 방금 한 말에 유래한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보기에도 끔찍한 상대의 외모에서 그 외모 뒤에 감춰진 누군가에게서 유래한 불안이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물론 저도 첫 발작 때는 그런 의심도 해보았지요.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끊임없이 그런 발작이 일어난다면 당신도 그런 식의 위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 당신의 발작을 목격한 자가 적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니, 끝까지 따져보면 결국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하라 씨는 상대가 얼토당토하는 공상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무서운 공상을. 한 사람이라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남의 방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거나 복도를 걷는 발소리를 들은 사람이 몇 명씩이나 되는 거리요. 게다가
묘지 같은 경우에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한 회사원이 똑똑히 목격하고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남의 물건이 제 방에서 나오거나 제 소지품이 엉뚱한 장소에 떨어져 있기도 했으니까 의심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건에 발이 달려서 지 혼자 이동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증거물이 남았다는 점이 도리어 수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은 꼭 당신이 아니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슬쩍 위치를 바꾸어 두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목격자가 아주 많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은 묘지의 경우도 그렇고 그 밖에 뒷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모두 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았지만 몽유병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깊은 밤에 수상한 사람 그림자를 보면 곧바로 당신이라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때에 잘못된 소문 좀 퍼뜨린다고 누가 비난할 리도 없는 데다가 하나라도 더 새로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무슨 공이라도 되는 양 여기는 것이 사람의 심리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신의 발작을 목격했다는 몇몇 사람들이나 수많은 증거물들은 모두 어떤 한 사람의 속임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기막힌 속임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막힌 솜씨의 속임수라고 해도 속임수는 속임수니까요. 이하라 씨는 어안이 벙벙한 듯 멍하니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도 기막힌 말에 그는 생각을 정리할 힘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 기무라라는 친구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조작된 속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종의 이유로 그 하숙집의 늙은 주인을 없애야 되겠다. 감쪽같이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제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죽인다고 해도 살인이 벌어진 이상 반드시 살인자가 나와야만 일이 수습될 테니까 누구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살인자로 만들어야 했죠. 그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피해를 덜 주는 방법으로 말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그 기무라라는 사람이 그런 처지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당신처럼 남의 말을 잘 믿고 소심한 사람을 몽유병자로 만들어서 한바탕 연극을 꾸며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먼저 이렇게 가정한 뒤에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 기무라라는 사람은 기회를 보았다가 당신에게 있지도 않은 날조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침 당신은 어린 시절 잠결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뜻밖에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칩시다. 기무라 씨는 다른 하숙생들의 방에서 시계며 다른 물건들을 훔쳐낸 다음에 당신이 자고 있는 방에 놓아두거나 몰래 당신의 물건을 훔쳐내서 다른 곳에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자신이 당신인 척하면서 묘지나 하숙집 복도 따위를 걸어 다니는 등 온갖 수법을 다 써서 당신이 몽유병자라는 거짓 믿음을 한층 더 깊어지게 합니다. 한편 당신의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갖가지 선전도 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이 몽유병자라는 사실을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철석같이 믿도록 만든 다음에 가장 좋은 때를 노렸다가 기무라 씨 자신이 그 노리던 노인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에 그 재산을 몰래 넣어두고 미리 훔쳐두었던 당신의 소지품을 현장에 남겨두었다고 상상하는 편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구석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의 자수지요. 물론 당신에게는 지독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무죄까지는 못 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끝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혹시 다소간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당신으로서는 병 때문이니까 진짜 범죄만큼 마음이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기무라 씨는 그렇게 믿었겠지요. 딱히 뭐 당신에게 적의가 있던 거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가 오늘 같은 당신의 고백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후회를 했을 테지요. 이거 뜻하지 않은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디 언짢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당신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딱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이성을 잃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 당신의 마음을 20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억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억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이치에도 맞으면서 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좋은 게 아닐까요? 이 기무라라는 사람이 왜 노인을 죽여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기무라 본인이 아닌 이상 도저히 알 길이 없지만 틀림없이 차마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었겠죠. 이를테면 그렇죠. 뭐 복수였다든가. 새파랗게 질린 이하라 씨의 낯빛을 알아차린 사이토 씨는 문득 말을 멈추고 무언가 두려운 듯이 고개를 푹 숙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겨울 해는 빨리도 저물었다. 장지 너머 햇살이 기운을 잃어 방 안에는 으스스한 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이토 씨는 쭈뼛쭈뼛 인사를 하더니 도망치듯 돌아갔다. 이하라 씨는 그를 배웅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장소에 앉은 채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발견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무시무시한 낯빛도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갔다. 쓰디쓴 웃음이 그의 입가에 감돌았다. 생김새는 완전히 변했지만 녀석은 녀석은 하지만 설령 저 사내가 기무라 본인이라 한들 대체 내가 무엇을 근거로 복수를 한단 말인가? 나라는 어리석은 놈은 저 사내의 건방진 연민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고맙게 삼킬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하라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동시에 참으로 기가 막힌 기무라의 영리함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찬미할 수밖에 없었다.